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이 뭐 우리 90년대에 나온 책이라 그런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읽어볼 생각은 못했었죠. 전설적인 책이죠. 네,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사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때 뭐 이렇게 그 아시아의 힘이나 뭐 그런 류들 많이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되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놨던 걸 여기는 좀 핵심적으로 임팩트 있게 요즘한 설명을 해놨는데 그런 면에서 뭐 잘 쓴 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리가 잘 돼 있다. 특히 이제 대만 부분이 저는 좀 재밌었어요. 한국이야 원래 그냥 아는 얘기인데 대만은 이렇게 된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일단 이 장개석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장경국이라는 그 아들이 그 부자 콤비가 굉장히 이제 잘한 거지. 이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하고는 다른 이제 노선을 걸은 건데 장개석은 사실은 중국을 지배할 때 장개석은 굉장히 부패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장개석 개인이 부패했다기보다는 국민당 세력 자체가 굉장히 부패한 세력이어서 뭐 미국이 뭐 군사물자를 뭐 총을 이렇게 지원하면 그게 이제 뇌물로 인해 팔려가지고 결국에는 중국 인민군이 쓰고 있고 뭐 이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그렇게 큰 부정부패로 인해서 천하를 먹을 뻔하다가 천하를 못 먹고 대만으로 쫓겨왔기 때문에 이제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되게 이렇게 나라를 한번 그렇게 잘못 운영해서 망한 사람들은 죽거든요. 이게 역적으로 처단 당하거나 뭐 이렇게 목이 잘리거나 뭐 민중에 의해서 뭐 거꾸로 매달리거나 그래서 죽게 마련인데 희한하게 장개석은 나라를 한번 말아먹어 놓고도 다시 한번 마치 패자부활전처럼 다시 한번 조그만 나라를 이제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에 보면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슈퍼 테크노크라트라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관료들에게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부정부패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이제 경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보장을 해준 거죠. 이게 이제 장개석이 했던 굉장히 큰 부정부패를 철저히 통제했다는 거. 그게 이제 장개석의 큰 기여였던 것 같고 또 장경국은 장개석이 한 정책을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경국은 장씨 왕국을 만들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북한 김씨 왕국도 그렇지만 대개 그렇게 자기 가족이 그냥 국가를 계속 사적으로 소유해버리는 경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국가의 모든 부를 자기 개인의 부로 가져가려고 하는 약탈적인 이렇게 되게 이제 후진국의 독재자들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경국이라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었던 거지. 장개석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게 장씨 일가의 왕국으로 대만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2대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 3대부터는 물려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3대는 이제 2등이라는 사람한테 물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당이 스스로 어떤 민주화를 위로부터의 민주화, 우리가 위로부터의 산업화라고 하는데 이게 대만은 독특하게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한 거예요. 국민당이 주도해서 스스로 권력을 나눠주고 거기에 이제 야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주주의 처음에는 이제 국민당 대륙인이죠. 대륙에서 넘어온 본토인들 위주의 정권에서 국민당 내부에 있는 대만인들에게 그게 이등이 같은 사람이겠죠. 대만인에게 권력을 넘겨줬고 그 다음에는 대만인 중심의 야당 민진당이죠. 옛날에 천수이벤 총통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런 대만인 출신의 야당에게까지 권력을 넘겨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권력이 넘어가는 걸 용인한 거죠. 물론 이제 선거를 통해서 결정된 거지만 그런 면에서 대만은 참 독특한 대만이라는 나라도 참 이렇게 되기가 힘든데 이렇게 좀 특이한 그런 그 경로를 밟았고 그거는 장경국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아버지가 장개석이고 어쨌든 뭐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만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만이 지금의 사회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독서 모임에서 그 박태준 평전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봤지만 이 중요한 게 군인들의 전문성이에요. 군인들의 전문성. 이 군인 집단이 한국 전쟁 때문에 다른 민간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과대 성장돼 있었고 효율화되어 있었고 고도로 숙련된 집단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 일반 군인들이 뭐 다 군대 갔다 와서 훈련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장교 집단이죠. 장교 집단. 미국 연수 다 보내주고 미국 유학 갔다고 뭐 박태영뿐만 아니라 뭐 박정희, 김종필 할 것 없이 다들 미국으로 연수 가서 미국 이렇게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느낀 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첨단 경참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다 배워서 그걸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엄청 잘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은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게 사실은 산업화의 또 하나의 큰 힘이 됐다는 거죠. 왜냐면 바로 베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옆에 있었고 또 말이 통했다는 거죠. 실제로 박태준도 보면은 일본 말이 아주 능숙하게 일본 사람만큼 똑같이 잘했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많이 기술을 배워오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여기 뭐 포항제철 얘기 때 나오지만 일본의 기업인들이나 어떤 일본의 지도자들이 한국에게 미안한 마음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쟤네 이렇게 30년간 다스리면서 못할 짓 많이 했지. 미안한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선의도 실제로 작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기술 이전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 다른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꺼려하고 숨기려고 했지만 산업기술을 막 열심히 탈취하고 뭐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산업기술 베껴오고 심지어는 훔쳐오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군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일본을 활용한 점,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이제 한국의 산업화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또 장개석, 장경국 부자 못지않게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도 한국의 산업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역할을 한 거죠.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일단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동현 기자님도 어떻게 소감? 예. 저는 그 대만 편을 이제 발제하면서 이렇게 대만 편 위주로 봤는데 좀 경로가 대만이 나라가 작다 보니까 뭔가 그 중무장대 산업으로 가진 않고 뭐 전자산업이나 이쪽으로 가긴 했지만 우리나라랑 좀 닮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정부하고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류의 어떤 평가를 차치하고 그 시절에 경제적인 활동이 어떤 게 있었느냐를 좀 보면 제가 이제 서강대에서 경제학 전공하면서 이제 썼던 그 리포트를 좀 갖고 왔는데 이승만 때도 비슷해요.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비슷한데 그 문맹 퇴치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그 초등학교 취학률이 53년에 우리나라에서 59.6% 정도였는데 이게 7년 뒤에 86.2%로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자 미국으로부터 원조 자금 있잖아요. 원조 자금을 소비재를 구매하고 그냥 써버리는 나라들도 많았는데 이 원조 자금을 가지고 판유리 공장, 이게 인천 판유리 공장을 만드는데 이게 미래 정유 공장 건설의 계기가 됐다 그러고요. 그다음 충주 비료 공장, 이거는 이제 케미칼 산업의 어떤 초기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원조 경제를 정부 주도의 뭐 자립 경제 건설 이렇게 먼저 기반을 건설해 놓고 그 이후에 70년대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출 진흥하는 그 경제 개발 계획을 토대로 수출 주도형 경제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수출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재밌는데 잠깐만 조금만 좀 찾을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거를 우리나라가 수출했냐 뭐 이런 건데 보통 보면 막 우리나라 뭐 50년대에는 뭐 돼지 우피 뭐 새가죽하고 심지어 돈모 돼지털도 팔았대요. 돼지털 팔다가 이게 차차 뭐 60년, 70년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중화학 그러니까 섬유 뭐 이런 건 등장하다가 나중 되면은 이 뭐 자동차하고 선박하고 뭐 이런 걸로 쭉 바뀌는데 좀 의연도 많이 컸었던 것 같고 물론 이렇게 막 중무장대 산업을 투자해 놨던 국가 주도형으로 투자해 놨던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프라자 합의가 되면서 일본의 어떤 그 산업 기반이 많이 무너지고
미국에 팔리던 일본 제품을 한국 제품이 대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프라자 헤비의 기회를 얻으려면 그 전에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중화기업의 어떤 투자가, 선행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리 그게 뭐 앞날을 내다보고 했건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였건 간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그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무장대 산업을 하면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양극화 심한 것도 그렇고, 이 하청과 뭐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도 그렇고, 뭐 새로운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또 대만하고 또 그 좀 차이가 나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향후에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게 큰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우리 최지훈 국장님도 간단히 소감, 하신 소감. 예, 저도 재밌게 읽었고요. 좀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이 한국 산업화의 공이 결국에는 이런 군 출신의 박정희, 그리고 재벌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일본의 도움, 이게 참 세 가지, 군인, 재벌, 일본,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진보 진영에서는 되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런 책을 좀 공부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만약에 이게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책은 90년대에 쓰여진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해안이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조명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 어떤 민주화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갖고 이제 역사적 평가를 조금 이제 뭐 일본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 열등감적인 열등감에 있었던 식민지 의식, 피해 의식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 역사적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 책을 우리가 이거 지금 시점에서 읽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어떤 박정희라는 인물의 어떤 기억 이런 것도 다시 보이고, 분명 그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도 그 당시 시대 정신에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일부에서 어떤 외국인인 어떤 언론사 기자가 삼성에 대해서 취재한 그런 책을 내는데, 그 국내 출판은 안 됐는데 주 내용이 마치 그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가 그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끌어들이는 그 서사가 사실 대단히 그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그 북한을 영도하는 그 서사랑 상당히 비슷하고, 그 공장 내 그런 문화나 이런 것도 사실은 대단히 그 북한 주민들의 그런 문화나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완전 어떤 민주화되진 못했지만 어떤 그 당시 어떤 시민들을 이끄는 산업화라는 시대 정신을 이끄는 힘들이 다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도 그 대만하고 다른 점은 확실히 이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게 발전시켰냐 아니면 대기업에 엄청 집중해서 발전을 했냐 이런 부분인데, 분명히 이런 대기업들이 어떤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제가 뭐 어떤 제3세력을 꿈꾸면서 청년정당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갖고 있는 문제의식인데, 결국에는 이런 재벌이라고 하는 이런 자본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까지 저는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재벌이 너무나 막강하고 전 세계적인 힘을 갖고 있고, 사실은 정치권에도 양당제로 됐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수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영합하기 쉬운 이런 구조인데,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이런 재벌도 뭔가 균열을 좀 내서 장점을 살리고 좀 더 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송가연 작가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대만만 읽었거든요. 아직 한국은 못 읽었는데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만 읽은 거에서 되게 재밌었던 건 네 마리 용, 그 내 국가가 되게 고속 성장했을 그 시기가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고 난 그 후였잖아요. 근데 그 후에 뭐 여기서 잘 분석해 놨지만 그 후에 그 내 국가들이 되게 열심히 한 게 있어요. 그 국가 주도의 그런 발전을 하게 됐고 또 다른 뭐 부패도 없앴고 뭐 다른 그 기업들도 되게 많이 도움을 뭐 주고 받기도 하고 되게 그 나라 자체도 되게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 뭐 미국이 그런 냉전 속에서 미국이 되게 원조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소비 시장이 되게 많이 열리기도 했고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도 되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약간 지금 이 네 마리 용과 같은 그런 나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다. 그 국가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세계적인 환경이 그렇게 잘 뒷받침되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나라가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제가 한국을 못 읽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고속 성장하는 시기에 대기업한테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고 되게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당연하고 그래 빨리 성장하려면 저렇게 하는 게 가장 맞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대만을 읽어보니까 이들은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무슨 소기업한테 되게 집중하기도 하고 또 이들끼리 연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해서 무조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대기업에게만 뭐 일감을 몰아주는 게 꼭 그것만 대안이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만이 그 성장함에 있어서 좀 힘들었을 때는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대만과 수교를 끊고 70년대, 80년대 즈음에 대만과 이제 수교를 끊고 중국과 이제 수교를 할 때 그때 대만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 힘듦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대만이 어떻게 뭐 해결책을 마련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는 되게 압축해서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책이 있으면 약간 좀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우리 오종원 씨 음소거 키시고요. 비디오도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간만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대만이 보니까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중소기업이 이제 주로 발달돼 있다고 그런 그 내용이 있고 또 뭔가 분배와 복지가 잘 돼 있어 뭐 정부에 대한 인기가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국가인데 저는 이제 그 노조니까 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만 쪽이 노동자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살기는 좀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뭐 대기업 노동자나 뭐 이제 좀 상위 20% 10% 노동자들은 좀 잘 살지만 나머지 노동자들 좀 어려운데 대만은 좀 그게 좀 덜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대만의 사회복지 뭐 연금 뭐 이런 게 궁금해갖고 이렇게 아까 발제 들으면서 살짝 봤더니 대만 연금 상당히 후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보다 그 연승률이라고 연 지급률이 1.5% 정도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정 그 수준 그 기본 미니멈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연승률로 따지면은 그 중위소득자가 1%지만은 보통 대부분의 노동자들 300만 원 월급이나 이렇게 보면은 1%도 안 되거든요 연승률이. 그래서 이 대만이 좀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살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민지용 비서님도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많이는 못 읽었고 대만 좀 읽다가 왔는데요. 일단 책 내용 자체가 다른 분이 윤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다. 조 스터드웰의 아시아의 힘을 다시 한번 읽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책 리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책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국이나 대만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는 보고 배울 수 있고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었던 소비해줄 국가가 있었고 우리나라나 대만이 나라의 나라가 구축한 산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우리나라 또 고등교육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밸류체인에서 우리의 가치와 지위를 유지해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대만이 특정 기업이 너무 치고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리고 중국도 계속해서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있으니까, 우리 밸류체인 내에서 우리가 가치와 지위를 유지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든 우리가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또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쉽지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담론이 여기까지 그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까지 오는데 아직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참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이제 대만이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지원해줬다고 많이 다뤘는데, 요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3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이 반도체가 한 40% 내라고 들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과정이 어떻게 될까도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미영 박사님도 문서고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책은 많이 못 읽어가지고 사실 이거 들으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계신가 봐요. 배경화면만 이럽니다.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왜 4개의 기준을 두었나? 라는 게 좀 궁금했거든요. 4마리의 작은 용에 사실 기준이나 어떤 규모도 다 다른데 왜 4개를 가지고 비교를 했나라고 했더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은행에서 1993년도에 그 4마리의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장을 평가한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아시아인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연관 검색어를 봤더니 이제는 최근에 5마리 호랑이도 있더라고요, 아시아에. 그래서 그 5개 호랑이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인데 호랑이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이 5국가 중에 그나마 조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말레이시아 정도 말고는 사실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 어디에? 필리핀. 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인데 사실 왜 그렇게 5마리의 호랑이가 됐는지 그냥 아마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높아져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편에서 조금 제 입장에서 그 작가는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원래 일본어랑 중국어를 되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일본어랑 일본도 진짜 직접 가서 인터뷰하고 그런 걸 하셨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쓸 때는 좀 더 극단적으로 쓴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박정희와 어떤 관료들의 아까 누구시죠? 정책국장 시은 국장님이 발제 보시신가 봐요. 거의 발제를 매주 하시는 것 같은데 박정희랑 뭐 관료들에 대해서 되게 좀 극단적으로 서술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경공업이랑 지난 시간에 그 최병전 보좌관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인건비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경공업이랑 낮은 인건비로 처음에 빠르게 성장했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가 전환한 거의 유일한 사례, 그러니까 그 4마리의 용들과 함께 유일한 사례라고 봐서 사실 그 다른 5개 국가는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했다. 그 4마리 용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대단했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고현종 사무처장님, 노년유니언 고현종 사무처장님 음소거 켜고 말씀해 주세요. 비디오도 켜주시면 좋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노년유니언까지 노조라고 생각하면 지금 노조 관계자만 4명이 지금 근데 노조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정환 씨. 네, 저는 그냥 노조라고 명칭은 노조지만 실제 노인 단체로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거를 잘 주신 그 PDF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긴 했어요. 네, 그냥
쭉 그냥 읽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 경제 관련 용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도 이렇게 좀 잘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첫 번째로는 박정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앞으로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네네. 네, 그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정희도 좀 이렇게 잘한 게 있구나 이런 걸 좀 실제 피부로 좀 느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게 이제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발제하신 부분에 있는지 아니면 제가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쪽에 있었는지 몰라도 이 관료제 이야기하면서 이 관료들이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관리로 있으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관리로서의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게끔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 관료죠. 아까 어디죠? 대만에서도 과학기술 관료들 실제 경제 성장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이 관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어떤 정치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가덕도 공항만 보더라도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한다고 하면 박정희 씨처럼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성장만 하면 성장이 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민주주의를 좀 더 크게 이해하면 민주주의 발전 없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한 거 아닐까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제를 좀 이렇게 어차피 지금 공무원 젊은 세대들은 공무원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공무원 되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공무원의 지금 어떤 지위라든가 급여 대우 그다음에 지위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이렇게 좀 확고하게 해줘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 관료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뭐 정치적 편향에 휩싸이지 않고 올바르게 이 국가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병천 보좌관님의 소감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병천입니다. 저도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포함해가지고 약간 정리하는 겸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재밌는 단락 중 하나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후발 산업화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국과 미국 빼고는 그냥 다 후발 국가라는 거죠. 일단 거기에 좀 그래서 그거를 구분한 게 특히 이제 거센크론이라는 사람이 구분했다 그러는데 영국과 미국이 선발 국가인 거고 유럽이 첫 번째 후발 국가, 일본이 두 번째 후발 국가, 그래서 후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심지어 그러면 이제 뭐 중국, 베트남 이런 거는 후발 이렇게 이제 해서 한 뭐랄까 후발의 뭐 세제곱, 후발의 네제곱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거여서 어떻게 보면 좀 역사를 좀 길게 볼 수 있는 걸 한번 조망해 준 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경제 성장은 도대체 왜 벌어지고 세계사와의 관계가 어떠냐 해서 되게 재밌게 보는 포인트는 이제 공학적 기술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잠깐 나와요. 이게 우리 발제했을 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책으로 보면 17페이지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 5번의 기술 변화를 짧게 언급을 해요. 첫 번째 변화가 섬유 산업에서의 변화고 두 번째가 철강 산업에서의 변화고 경제사에서는 이게 1차 산업혁명이 있고 2차 산업혁명이 있거든요. 경제사에서는 1차 산업혁명이 1760년대가 1차 산업혁명이고 1890년대가 경제사에서 2차 산업혁명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마르크스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베른슈타인 논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포드주의가 등장한 거라든가 다 그게 이제 그때부터고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강철, 그다음에 내연기관 자동차 이런 게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죠.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트럭을 얘기하고 석유화학, 석유, 그다음에 도로 고속도로 이런 걸 얘기하고 네 번째가 가전제품인데 가전제품은 실제 경제사에서는 1960년대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본 경제사를 공부하면 일본에서 뭐라 그러냐면 3기라고 표현해요. 3기. 그래서 3종 신기. 3종 신기. 그게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그래서 일본이 이걸 주도하는 나라가 돼요. 전자제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이 거기에 전자제품 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컴퓨터, PC통신, 컴퓨터. 이게 이제 80년대 이제 뭐인 거고 지금 이제 여섯 번째인지 아닌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4차 산업혁명이라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산업화의 어떤 기술적 변화로 뭐 이제 몇 차로 나누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5번 정도를 나눈 거죠. 1990년대까지 기준으로. 그리고 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의 변화가 환경 변화를 좀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가 일본의 반도체를 어떻게 따라잡았냐,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일본의 전자제품을 어떻게 따라잡느냐 보면은 그 기업형 PC 시장에서 개인용 PC 시장으로 갈 때 그런 환경 변화 때 우리나라 따라잡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거대한 기술적인 환경 변화 또는 정치적인 환경 변화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짧게 요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은 경제 성장률이랑도 되게 관계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짧지만 하나는 기술의 변화를 크게 짚어준 거랑 또 하나가 미국의 역할을 좀 되게 잘 짚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잘 나오지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전의 패권 국가들, 영국과 프랑스와 그런 나라 대표들인데 그때는 이게 국제적인 자유무역이라든가 어떤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 약소국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기 싫은데도 강제로 걔네가 했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 번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후발 패권 국가였던 미국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다가 3차 대전, 4차 대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거냐, 이 국제 질서를. 그래서 짱구를 굴린 게 좀 약간 이제 못 사는 나라들한테 약간 유리한 방식의 국제 무역을 설계한 거죠. 이게 브레튼 우드 시대라든가 가프라든가 IBR라든가 이제 그런 등등을 같이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실은 그리고 또 거기에 작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했던 거는 소련, 중국 공산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치면 물론 박정희나 장개석이 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미국이 자유주의적 동맹 국가들한테는 기술 이전도 시켜주고 시장도 개방해주고 등등등등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127가지 질문으로 보는 중국 경제라는 걸 하는데 중국은 의도적으로 국영기업을 키워요. 그 경제 성장할 때 덩샤오핑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시장 개방에 불투명할 거로 보는 거예요. 외교가 수교가 터지더라도. 그래서 아무튼 이 냉전 체제, 공산주의, 그다음 자유주의 동맹 거기서 미국의 역할, 그다음에 뭐 어떤 세계 체제, 브레튼 우드 체제를 비롯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기술의 변화, 미국의 변화, 미국의 역할, 왜냐면 미국이 어떤 그 질서 형성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쭉 깔아줬다는 거.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저도 제일 재밌게 본 분은 이제 대만이었어요. 한국은 뭐 워낙 많이 알던 얘기니까. 대만은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만의 내용이 나오면은 하나는 대만이 그 이제 이 중국 대륙에서 얘네가 중국 공산당과의 경쟁에 패배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되게 인상적인 부분은 왜 자기네가 망했는지를 분석했다는 거잖아요. 야, 우리는 도대체 왜 망한 거냐? 공산당 새끼들한테 왜 깨진 거냐 우리가? 해가지고 원인 진단을 3가지로 한 거예요. 첫 번째, 야, 우리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다. 우리 세력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농지개혁을 안 했다. 그다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리 실패했다. 그래서 대중들의 어떤 농민들과 중국 인민들의 열받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개털이 된 거다. 라는 걸 해가지고 반면교사, 세웅지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안 먹힐 또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가지고 부정부패, 농지개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데 왜 중국 본토에서는 왜 농지개혁을 못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중국 본토에서는 장개석의 지지 기반이 지주 세력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한국의 해방 직후의 양대 세력은 누구냐면
한민당 세력과 박헌영 세력이었어요. 근데 박헌영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이었고 한민당 세력은 지주 세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박헌영이 주도권을 잡았으면 우리는 반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처럼 됐거나 베트남처럼 됐을 거예요. 또는 한민당이 주도했으면 장개석처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장개석처럼. 근데 거기서 이승만의 역할이 있는 거야. 이승만은 그러니까 지주랑도 이해관계가 없고 공산주의 세력이랑도 이해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장개석이 대만에서 외지인이었던 것처럼 이승만도 남한에서 외지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과감한 농지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농지개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주계급도 몰락하고 그 빈농에 기반한 공산주의 세력도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농지개혁은 한국의 농지개혁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강력하게 미군정의 압력. 왜냐하면 너네 그거 안 하면 공산화 될 거다. 빨리 미군정. 그래서 농지개혁 해라. 그다음에 이승만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어떤 존재 조건, 외지인이었던 조건. 그다음에 이제 국회 소장파들의 압력.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비유하면 5대 3대 2 정도. 미군정 50%, 이승만 역할 30%, 국회 소장파 20%의 3자 연합으로 농지개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지인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2차 세전 직후에 외지인이 주도하지 않은 경우는 농지개혁 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의 농지개혁은 그냥 메가더한 거죠, 그냥 곧바로. 메가더도 외지인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특성이 이제 세계사적으로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대만 할 때 많이 하는 특징이 국영기업 중심이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만이 국영기업 중심 더하기 중소기업. 근데 지금은 점점 제가 이제 뭐 대만 저도 최근 거가 좀 궁금하긴 한데 대만도 점점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0년대 책을 보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운동권이 된 사람인데 옛날에 80년대 한국 운동권들은 야 씨발 우리도 대만처럼 해야지 이 재벌 새끼들 개새끼들이 하라고 하는 게 거의 대한민국 진보 세력이 거의 만장일치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도 되게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든가 세계의 경제 질서가 점점 이제 어떤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기업이 가지는 어떤 경제적 장점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대만처럼 됐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대만은 중소기업이지만 국제적인 질서랑 영조하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 협의체, 그 일종의 덴마크는 협동조합이 발달했는데 거대 협동조합 협의체를 운영하거든요. 대기업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중소기업 버전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제 덴마크도 달성을 하고 대만도 달성한다는 게 좀 재밌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게 하는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 한국 중소기업을 어떻게 이제 국제화시킬 건지, 그 수출 같은 거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그런 걸 뽑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대만이 됐건 한국이 됐건 공통점은 공산주의와의 접경지대라는 거. 그래서 아시아의 힘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농지개혁에 성공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농지개혁에 실패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접경지대가 동북아였거든요. 일본, 한국, 대만, 홍콩까지, 싱가포르까지, 특히 이제 싱가포르는 좀 다르지만 이 나라들이 공산주의와의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국민적 통합력이라든가 이 어떤 이제 이 어떤 뭐랄까 부패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좀 억제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다 망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이제 긴장 효과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였고, 우리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일본이 줬던 효과, 일본이 이제 홍콩 평가는 더 심해요. 홍콩은 거의 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발달한 나라, 거의 뭐 이런 거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대만도 그렇고 뭐 그런 이제 그래서 뭐 일본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러거나 대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런저런 어떤 이제 뭐랄까 문명적으로, 그러니까 제국주의 정도 될 정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힘센 놈들의 문명이 있었던 거니까 이제 약간 어떤 이제 문명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였던 것은 사실이고 문명적으로 우리보다 우월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향을 좀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까탈스럽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송가연 씨가 발표한 것 중에
지금은 이제 그런 사회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 그걸 한번 좀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냐 냉전이냐를 본질로 두는 게 아니라 변경 효과라는 걸 만약에 개념적 본질로 두면 변경 효과는 뭐냐면 이 세계 패권 국가였던 미국과 세계 패권 국가였던 소련이 힘 대 힘에 대결하고 있는 변경, 일종의 국경선 역할을 하던 곳이 유럽에서는 서독이었고 그리스와 터키였고 아시아에서는 그게 한국이었어요. 한국과 대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대만, 그리스, 터키, 서독이 이 접경지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접경지대라는 걸로 기준을 하면은 현재도 접경지대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 질서와 중국 질서가 지금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현재 국제 질서의 환경적으로 고려하면 그때 접경지대가 어디냐면 한국, 여전히 한국이에요. 또 하나가 베트남, 또 하나가 인도, 가장 큰 거는. 그 다음에 신남방 중에서도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얀마 사태, 미얀마죠. 미얀마. 그러면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도 중국 영향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미에서의 접경지대 국가들, 영향력 면에서의 접경지대 국가들, 근데 특히 여전히 동아시아에서는 동남아 포함해가지고 지리적으로 접경지대가 매우 많고 여전히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정치적인 접경지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50년간 어디가 경제 성장을 할 거냐?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의 접경지대 국가들이 그 중에서도 이런 교육열이 있고 뭐 관료가 발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나라들이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사야 되고 주식을 사서 이제 거기서 사야 되고 거기가 이제 앞으로 향후 50년간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야. 일종의 이제 우리 선거로 치면은 거기가 스윙보터인 거죠. 일종의 선거로 치면 전 세계를 하나의 이제 체스판 또는 바둑판 또는 이제 유권자로 봤을 경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실은 근데 그런 나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그러니까 아까 그걸 후발로 표현하든 아니면 후 세제곱 후발로 하든 뭐 후 내제곱 후발이든 그런 나라들이 보기에 식민지 경험이 있으면서도 가장 성공한 나라들. 예컨대 제가 가끔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그 군사 관련된 기사를 우리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 군사 무기가 동남아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동남아에서 보기에는 미국 거, 중국 거, 일본 거는 약간 깨림직한 거예요. 왜냐면 다 쳐들어온 적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근데 한국은 같은 식민지 경험이 있고 사이즈가 이렇게 완전히 패권 국가가 되게 어려운 사이즈로 보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그 애프터 서비스가 됐건 아니면 이제 나중에 자기네한테 뒤통수 치지 않을 거에서 한국은 믿을만하다고 봐가지고 한국의 군사물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군용 무기 한국의 군용 무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유엔의 국가를 210개 국가로 가정할 경우 그 중에 제국주의 어떤 나라들, 식민지 어떤 나라들, 이주저도 아니었던 나라들을 만약에 발라내버리면 식민지 어떤 나라들이 제 생각엔 거의 50%가 넘을 거거든요. 210개 국가 중에서. 그럼 우리는 한국의 최대 경쟁력 중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식민지였던 거다. 그러니까 식민지였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또 기술 수준이 높고 패권 국가일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제 종교적인 다양성도 가지고 있고 어떤 정경 블리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식민지 경험 있는 나라 중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서도 뭔가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은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우리 신성장학파에 한 3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또 책 쓰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또는 더 길게 자본주의 전자본주의 시대 정근대 사회를 포함해서 메가 트렌드가 뭐냐 이게 어떤 그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를 움직였던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뭐냐에 대해서 저의 현재 견해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세계화, 두 번째 기술의 변화, 세 번째 제국의 변화. 이게 이제 그래서 세계화, 기술의 변화, 제국의 변화가 3대 메가 트렌드고 이 책도 결국 그 얘기예요. 그걸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3대 메가 트렌드인데 한국의 그동안의 외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체제 위협으로 방어하는 게 우리한테 한국 외교의 최대 관심사였고 이게 한국 외교의 일기였다고 표현하면 소련이 망한 다음에 2기 때는 뭐였냐면 민주화 이후에는 육자회담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핵 문제 이게 한국 외교의 2기였다라면 제 생각에는 한국 외교의 3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경제성장도 이제 국제질서로 연동되는 건데 저는 우리가 이제 중에 제3세계의 선도국가 그래서 전 세계 대의명분 외교를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전 세계 그게 이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적절하게 결합해야 되는데 현실주의 어떤과 이상주의를 결합했는데 전 세계 식민지 경험 있는 나라 중 산업화를 원하는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질서에서 우리가 그 입지를 찾으면서 마치 중국이 아프리카에 60년대 70년대부터 원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치적 실익과 경제적인 실익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무슨 그래서 글로벌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산업화 노하우, 민주화 노하우 등등을 계속 우리가 베풀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방어적이고 일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그냥 일본 놈 나쁜 놈, 북한 놈 때려 죽일 놈 이런 식의 협소한 외교가 됐다면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이 우리의 존재 조건 자체가 어떤 평화지향적일 수밖에 없고 국제 질서에서 어떤 순기능을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성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처지 자체가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도 패권 국가가 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새로운 버전 그래서 저는 이 얘기만 마무리하면 저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파이 규제가 들어갔고 이번에 그 4개 중요한 산업과 10개 총파하면서 안보 산업을 하라는데 저는 이게 그때 소련 및 공산주의와의 접경지대에서 했던 순기능 효과 그거는 국내적 긴장 및 단결 왜냐면 이게 느슨해지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이 떠오르고 있는 게 엄청난 순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국제적 기능과 긴장도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원래 중국이 쫓아오면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 경제성장의 본질은 시장이 아니라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은 경쟁을 좋아하고 기업은 독점을 좋아해요. 그리고 기업의 암묵지가 모이는 건 기업이에요, 기업. 이 시장은 형식지가 모이는 거고 그래서 암묵적 노하우가 모이는 곳이 인간들의 공동체인 조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기업을 키울 수 있느냐예요. 관료 역할도 기업을 도와서 기업의 발달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한 거지. 거쳐가는 어떤 수단적 요인인 거지. 그래서 대만이 됐건 홍콩이 됐건 어디가 됐건 기업을 발전시키는 나라가 결국 잘 되는 나라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국제 교역량이나 지금 중국의 교역량은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더 근본적으로는 동태적인 경쟁력. 근데 이제 지금 일본 우리가 나중에 중국 경제 하면 알게 되겠지만 중국 경제 결정적 약점 중에 하나는 아직은 요소 투입형 성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첨단 기술이라든가 하이테크 기술 또는 그런 거는 지금 못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규제하는 방식은 전면적 관세 정쟁이 아니라 기술 접근권을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옛날에 소련을 봉쇄는 어떤 지리적인 봉쇄였다면 지금 기술적 봉쇄를 하는 거예요. 기술적 봉쇄를 하는 건데 이거는 한국한테는 완전 땡큐인 거예요. 땡큐. 그래서 일종의 거꾸로 옛날에 우리나라한테 농지개혁을 압박했던 것처럼 거꾸로 야 TSMC 니네 잘 나가. 삼성전자 니네 장사 잘해. 일종의 그 농지개혁과 유사한 효과가 그 어부질 효과를 삼성전자와 TSMC가 지금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이든에 의해서,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까 전에 이 변경 효과가 베트남, 동남아,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 저는 이제 제국 질서, 제국 대 제국의 국제 질서에서 또 한 번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은 이번에 또 누릴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명쾌하게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자,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할 거니까요. 다들 책 꺼내시고 이렇게 화면 좀 잠깐 켜주시고요. 옆에 좀 봐주세요. 보면서 이렇게 책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 임영 박사님도 잠깐 펴주시죠. 자,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보이나? 종이라는 사람 안 보이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고생하셨어요. 너무 얇아서 좋네요. 딱 100페이지. 제 스타일이.